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선언문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 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사를 방문해 한미 간 우주동맹도 약속했습니다. 1년 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을 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 기습 복당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매도 폭탄 여파로 급락세를 탄 종목 4개가 사흘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21개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내일 발의됩니다. 어디까지를 전세 사기로 보고 지원을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단의 한주 군벌이 보건연구소를 점령했습니다. 콜레라와 홍역 같은 바이러스가 번질 위험이 경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회담을 한 뒤에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 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합니다. 선언문 속에 담길 핵심 내용도 알려졌는데 핵협의그룹이란 기구를 창설해서 핵 공동기획을 논의하고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발표가 될 텐데 먼저 워싱턴에 나가 있는 김정우 기자를 직접 불러서 회담 결과를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별도의 선언문이 나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지금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핵 우산의 기획과 운영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 우산을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우려를 불식시킬 거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나토엔 상설 조직으로 핵 기획 그룹이 있어 기획과 협의란 명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한 30여 개 회원국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나토와 달리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미협의기구의 정확한 역할 설정이 관건입니다. 워싱턴 선언엔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오하이오급인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한국 핵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인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올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문구가 담길까요? 네, 대통령실은 일단 최종 결과물은 양 정상이 만나야 결론이 날 거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 측에선 명시적 핵 보복보다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집단적, 압도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핵 공격 조치를 사전에 명시화하는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자칫 주변국의 추가 핵무장과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 우산의 명문화를 넘어 보복 조치까지 포함돼야 북핵 위협으로부터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한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리스 미 부통령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한미 간의 우주동맹을 강화한다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성과도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의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비행복을 입은 조니킴 우주인 후보 등 한국계 과학자들과 악수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이 해리스 미 부통령의 안내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 기상학자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거대 철제 구조물인 중력 가속기 앞에 나란히 선 한미 양국의 국가우주위원장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확대시키자고 했습니다.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지구와 달 사이를 오가는 우주 정류장 연구에 우선 합류합니다. Return astronauts to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and lay the groundwork for our mission to Mars. 윤 대통령은 미국 나사를 본딴 우주항공청 카사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미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미 첨단 기업 6개사가 한국의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19억 달러, 2조 5천억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공급망과 첨단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코닝의 투자까지 합해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7조 9천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저 곳곳을 소개했고 환담과 함께 선물도 교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까지 준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의 미 참전 용사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관저에 함께 들어섭니다. 국빈 방문 시작 후 두 정상의 첫 대면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내부 곳곳을 안내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은 발코니에서 잠시 워싱턴 전경을 감상한 뒤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오래된 백악관 나무로 만든 소형 탁자와 화병,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 부부는 달 항아리와 족두리, 은주전자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야구 애호가인 윤 대통령을 위해 메이저리거가 쓰던 배트와 글로브, 야구공을 선물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방한 당시 선물한 모자와 선글라스, 한국 국가대표 야구 점퍼를 입고 백악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 내외는 한국전 기념비도 함께 방문했는데 양국 정상이 같이 이곳을 찾은 건 28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령의 참전용사 휠체어를 직접 밀고 무공훈장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를 홍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방미 중인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느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을 위해 나온 여자아이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장면을 두고 아동 성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설치해 연출한 빈곤 포르노라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대통령실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4일 조명은 없었다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리려는 수준 낮은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당대회 비리 의혹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국면 타개책으로 지나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어린이에게 입을 맞추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도 성적 학대냐며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고 했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5분만 찾아봐도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이와 볼 입맞춤하는 사진이 있는데 평소 무슨 생각을 하길래 성적 학대를 떠올린 거냐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불렀던 민영배 의원이 1년 만에 민주당에 기습 복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소신에 의한 탈당이었으며 위장 탈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위장 탈당이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죠.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임기를 이틀 남긴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영배 의원의 복당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 조정기를 무력화시킨 지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성공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하자 민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이후 복당이 미뤄지자 당과 상의한 일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그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민 의원 탈당으로 국회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신에 따른 불가피한 탈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방탄과 전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 복당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 복당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사실 민영배 의원 탈당과 복당 문제는 너무 뻔한 얘기여서 합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복당을 미뤄오다 전격적으로 복당을 허용한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알박기 보원복당이라는 말이 나온다는데 그 이유를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당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 심사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민주당 당원 당규는 탈당 경력자에게 경선 심사 점수의 10%를 감점하고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은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하는 형식으로 감점이 없도록 하는 또 다른 꼼수를 쓴 겁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미 복당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당의 요청에 따른 복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 안팎에선 민 의원이 탈당 후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의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 법안 강행 처리에 앞장선 데 대한 보은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으로서는 이런 꼼수 탈당한 장본인을 다시 복당을 시킴으로써 아주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기획 탈당으로 무소속으로 위장한 채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알박기로 통과시킨 공로에 대한 보은인.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의 한 시민단체도 이번 복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SG증권발 매도 폭탄 충격이 오늘도
정시를 강타했습니다. 관련 종목 4개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고 사흘간 관련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 4천억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고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주가 조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G 창구를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진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은 오늘 또 하한가를 기록했고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 등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증발한 관련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7조 3,900억 원. 관련 기업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액 기준들이 다 있고 주가가 급작하게 폭락하게 되면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특정 세력 계좌에서 차액 결제 거래, CFD 반대 매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증거금의 2.5배까지 빌려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만기에 갚지 못하거나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면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이뤄진다는 건데 실제로 일부 투자자의 신용계좌에선 반대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실적 개선 대비 주가가 상승한 폭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진 게 아닌가. 대다수 종목들에선 빚을 내 투자한 신용거래 비중도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증권사 차장단 회의를 소집해 CFD 반대 매매 등의 위험 관리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던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기 가수 임창정 씨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누가 대체 어떤 수법으로 이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도 관심인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한 작전 세력의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SG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의 통곡에 관련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인 A씨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다 지인들과 함께 사모펀드를 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중국인 관광객과 국내 성형외과를 연결해주는 성형관광 브로커로 일한 바 있는 배우자 B씨와 함께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해 투자금과 계좌를 모았습니다. 공인인증서랑 자기한테 이임한다 뭐 그런 걸 이제 주면 투자금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 수익금의 50%는 자기네들이 먹고 한 달에 5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의 꾀임으로 의사들부터 형편이 넉넉치 않은 친구들까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공인인증서와 계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자기는 뭐 하루에 5억을 번다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 종목들을 들어갈 거다. 떡락했던 그 주식들이 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허공에 날릴 동안 A씨 부부는 특급 호텔을 누비고 명품을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A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 종목들이 바닥을 치기 전 배우자 B씨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가수 임창정 씨와의 친분을 지인들에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10명을 출국 금지시켰고 경찰도 서울 강남의 무등록 투자업체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했고 또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철판이 떨어진 공장 바닥 주위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이 떨어져 하청업체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의 안전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재해가 반복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제강은 3차례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열린 2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법 관련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 집행유예 선고에 실망했던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법원이 보였던 그동안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이다. 한국제강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재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각 기업 대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이번 선고로 기업 총수가 안전 담당 임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정도원 3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안전 담당 임원이 따로 있었지만 정 회장이 관련 보고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경영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나는 갖기 싫으니 실수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오.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최고 경영자는 모두 14명. 이번에 첫 실형 판결이 나오자 향후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유사한 판결이 계속되면 기업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형사처벌 회피하는 쪽에만 집중하지 역량 향상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속출하겠죠. 특히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SNS 채팅 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늦은 밤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경찰이 남성들의 차량을 수색하자 주사기와 필로폰이 나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마약 판매 조직을 쫓는 과정에서 판매책을 검거한 겁니다. 2년간 추적을 통해 모두 131명을 붙잡았는데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판매책이 39명, 투약자가 92명이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15명은 실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마약은 주로 SNS를 통해 약속된 은밀한 장소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됐습니다. 붙잡힌 한 10대 여학생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져 또다시 투약 충동이 생겼다며 나쁜 줄 알면서도 중독 증상 때문에 다시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판매책 가운데 18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 1.5kg을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학교 폭력 뉴스가 계속돼서 학부모들 걱정이 큰데요. 이번에는 인천의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 주먹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와 접촉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측은 보복 위협을 호소하면서 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얼굴이 붓고 아래쪽 치아가 어긋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 8일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군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B군은 하루 전 학교 복도에서 A군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A군과 동행한 친구 4명 가운데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한 명은 서면 사과 처분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늦었다고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폭행 이튿날 교장 직권으로 가해 학생에게 5일 출석 정지의 처분을 내리는 등 규정대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학교 폭력 심의 과정에서 B군이 욕설을 해 주먹질을 했다며 사과할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학생 측 학부모는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 보복 위협까지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사고가 났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복하기 위해서 전에 학교를 잘린 선배를 데려온 거죠.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앞으로 이 가해 학생이 대학을 갈 때는 학교 폭력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최근 학폭 이력을 대입에 확대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21개 대학교가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는 학폭 이력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하는 대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한 대학은 3곳, 서울대와 홍익대, 감리교 신학대 등인데 2025학년도 대입에선 고려대와 한양대 등 18곳이 늘어 모두 21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학폭 근절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의 학폭 조치가 반영돼야 하는데 최근 정순신 사태 등으로 학폭 이슈가 불거지면서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의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온 겁니다. 대학들이 이제 25학년도는 저희가 자율 반영을 하고 26학년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의무 반영을 하는 스케줄로. 다만 교육부가 정시 모집 학폭 반영 방침을 이달 뒤늦게 발표하면서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대거 불참해 참여율은 전국 196개 대학 가운데 10% 수준입니다. 교육대학 가운데는 전주교대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3월 말에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뒤늦게 지금 교육부나 대기업에서 이 상황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체육 특기자 전형에선 2025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이 의무 반영돼 88개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국내 엠폭스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29명이 추가돼서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밀접한 성 접촉이나 피부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탓에 신고를 꺼리는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입 주변과 손바닥에 동그란 물집이 생겼습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인 피부 병변입니다. 항문이나 생식기에도 통증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게 특징인데 어제 하루 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에서만 29명이 나왔는데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빈틈없고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엠폭스는 감염병 대응 3원칙, 즉 검사와 추적, 치료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밀접한 성 접촉이 감염 경로인 탓에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력을 알지 못했다면 바로 진단되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이미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면서 익명 검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 추적에 사용하는 하수 역학 조사를 엠폭스에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이나 아니면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그 대상자들이나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WHO가 지난해 말 엠폭스의 하수 역학 조사 적용을 권고한 가운데 우리 방역 당국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코로나로 꽤 오랜 기간 하늘길이 막혔죠. 이런 기간에도 항공 마일리지는 소멸돼 왔는데요. 이런 약관이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부스입니다. 여행객들이 출국하기 전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대한항공 10년, 아시아나항공 12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울 때도 기존 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마일리지가 코로나19 기간에 자동 소멸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쓰게 해주시면 좋은 거죠. 못 갔던 게 이제 말소되면은 아까우니까 그걸 연장해주면은 앞으로 여행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더라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 앞으로 제도를 개편할 때 보너스 좌석 증편이나 복합결제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의 적극적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1년만 두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K반도체의 한 축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한파로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손실만 3조 원이 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위기의 반도체 장혁수 기자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SK하이닉스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023억 원. SK 이름을 달고 사상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반년 동안 손실 규모가 5조 원에 달합니다. 재고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있고 2분기 판매량도 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감소에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 증가라는 악순환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실제 D램 가격은 1달러 중반으로 반토막 난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글로벌 팹리스사 10곳의 매출도 모두 감소하며 반도체 한파는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 이들로부터 위탁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결정할 정도로 반도체 불황이 심각한 겁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미국도 하반기에 리세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불황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길어지는 반도체 불황의 터널에 K반도체 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얼마 전에 남는 쌀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정부가 이 양곡법 대안으로 논에 벼 대신에 밀이나 가루쌀을 심으면은 직불금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민 9만 명이 몰렸습니다. 쌀 과잉 생산은 우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물이 찬 논에 이양기가 지나가자 초록빛깔 모가 나란히 심어집니다. 가공 없이 바로 쌀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한 가루쌀인데 매년 남는 쌀로 값이 떨어지자 김대남 씨는 다른 농가들과 함께 가루쌀 118헥타르를 짓기로 했습니다. 350만 원 정도 1헥타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분들이 늦게 심고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이모작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무엇보다 정부가 가루쌀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최대 480만 원의 직불금을 주기로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전략 작물 재배를 신청한 농가는 9만여 명. 이 중 15%는 40대 이하 청년농입니다. 신청한 경작지만 13만 헥타르로 가루쌀을 비롯해 밀과 콩 등 전략 작물 4만여 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방식 대신 직불금 제도를 강화해 쌀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 경쟁력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밀하고 이모작하면 거기에 전략작물 직불제도 도입을 한다. 그럼 밥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균형 쪽으로 가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려 식량자금률을 5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내일 발의됩니다. 당정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최대한 다양한 대책을 담겠다며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데, 다만 어디까지를 전세 사기로 볼지 또 지원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혜나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발의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상황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겐 우선 매수권을 주되 수수료와 관련 세금은 감면해주고, 임대만 원하는 경우엔 LH가 대신 사들여 최소한의 월세만 받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선 보상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야당의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법안을 내일 발의해 다음 날 국토교통위에 상정한 뒤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입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고의로 세입자를 속인 경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납 사고와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역전세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의 소지 자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경매가 끝나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각종 피해자 구제 대책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 특히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진행이 중단된 주택 경매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수양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면 세금을 가장 먼저 걷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의 경우 세금 체납액이 60억 원을 넘다 보니 경매가 완료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계약일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있고 이 조세 채권을 제하고 나면 너한테는 남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 세금 체납 이후 전입신고를 내 오도 가도 못하는 피해자가 200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보유주택별로 쪼개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1억 원인데 주택 10채를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 원으로 조세채권을 쪼개 피해자들이 받아갈 몫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도록 한 겁니다. 피해자들의 재산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각자 돈으로 빌라왕 체납세금을 대납하려고 했던 만큼 관련법 제정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사람 몇 명 죽어나가야지 이때서야 이걸 움직였다는 것 자체도 저에 너무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정부는 법안을 신속 처리해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는 오늘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72시간 추가 휴전 합의가 무색합니다. 우려는 이뿐이 아닙니다. 한쪽 군벌이 보건연구소까지 장악하면서 이 수단에 홍역과 콜레라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임시 휴전 중에도 산발적인 총격이 이어지면서 시내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لحد الصباح كان ما في شيء لكن هالساعة قلت له كنت اسمع صوت المدافع وصوت غيره وغيره وغيره اذا الهدنه دي ما مستفيد منها اي زول ولا اي حاجه. 양쪽 군벌이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상대 탓을 하는 가운데 각종 바이러스 표본이 보관된 국가공중보건연구소가 군벌에 점령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High risk of biological hazards because in that lab we have polio isolate, we have measles isolates as well as cholera isolates. 식량난의 바이러스 재해 우려까지 커지면서 현지 주민들은 국경지대로 필사에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차드와 남수단으로 이동하는 난민 숫자가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철수 작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25일 하루에만 각각 500여 명의 교민을 빼내는 등 수단을 빠져나간 외국인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싱가포르가 논란 속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수와 가족은 결백을 주장했고 유엔도 사형 집행 철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일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46살 싱가포르 국적자 탕가라주 소피아의 가족들입니다. 지난 2013년 탕가라주는 대마 1kg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돼 5년 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인권단체는 줄곧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형 집행유예를 요구했고 유엔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s on the government not to proceed with this execution and to take steps to fully respect the most fundamental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life. 논란이 커졌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탕가라주 명의의 전화번호가 마약 운반을 조종하는 데 쓰였다는 점 등을 들어 결국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외 반인권 우려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정부의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가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마약 밀수 규모가 500g이 넘으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에도 11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볼로냐 라 가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요안나 콘세이오가 신작 출간을 기념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작가는 성인도 그림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외양에 집착하는 현대인이 얼굴을 잃어가는 이야기. 2018년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올가 토카르축과의 협업은 요안나 콘세이오에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림책이란 독립적인 텍스트와 그림이 만나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Dla mnie to ja zawsze właściwie tak pracuję, żeby stworzyć opowieść obrazem, która będzie jakby towarzyszyła tekstowi, która nie będzie mu służyła, ale właśnie towarzyszyła.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유년엔 이렇다 할 미술 재료도 작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찾은 아름다움의 원천은 자연이었습니다. To były kwiaty, zwierzęta, natura, lasy, światło, jakie może być na przykład z końcem lata w Polsce, no, fale na wodzie. To były dla mnie najpiękniejsze rzeczy. 성인이 되면 그림 읽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작가.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림책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도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am nadzieję, że większa liczba dorosłych też się przekona do książki obrazkowej i jakby uzna, że jest takie bogactwo.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의사 집하고가 눈보라치는 서론을 헤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쳐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도냐! 도냐! 사샤!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지만 기력이 쇠해 헛것을 본 겁니다. You can get people to believe just about anything. Just the power of magic and the power of BS. 마술사가 실험 대상자의 한쪽 손을 가리고 고무로 된 가짜 손을 놓아줍니다. 깃털로 두 손을 한참 동안 간지럽히더니 망치로 가짜 손을 내려칩니다. 마술이 아니라 고무손 착각 현상입니다. 시각과 촉각이 교차하면서 고무손을 자기 몸의 일부로 혼동하는 것이죠. 이번엔
전묘화해서 형상을 찾아내는 실험입니다. 절반은 사물을 그려놓았고 또 절반은 점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열의 넷이 단순한 점의 집합에서 형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헛것을 보고 그래서 미신과 음모론에 빠진다고 하죠. 우리 정치판에서는 기력이 쇠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도 헛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한국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소식을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엉뚱하게 성토했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눈에 불을 켜다 헛개비를 본 거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는커녕 다시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습적인 민주당 의원이 또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볼에 입을 맞춘 것이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부시 대통령은 어떻게 무사했을까요? 일대 과거는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실수라도 해주기를 바라듯 비아냥 일색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도 두통거리. 기왕 미국에 갔으니 안전한 귀국을 바란다.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태산이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활용 점정은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극인지 희극인지 어지럽습니다. 여당도 뒤질세라 헛발질에 동참했습니다. 대변인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아전 인수 해석을 내놨다가 망신을 당했죠.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까지나 과거사에 얽매일 수 없다는 뜻이었겠지만 표현 자체만 두고 보면 아쉬움도 없진 않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이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무엇보다 절제된 언어가 중요하죠. 말이 많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그 사고를 수습하다가 또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손톱만큼의 정치적 반사 이익을 위해서 헛개비를 쫓고 해외 나간 대통령 뒤통수 칠 타이밍만 기다리는 제1야당의 헛발질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4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헛개비를 본 건가 였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전국 산지 곳곳에는 이렇게 상고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상고대란 서리가 얼어붙으면서 마치 눈꽃처럼 피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으로 서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이 7도, 안동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뜻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출근길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